얼마 전 또 뉴스에 그 연구개발 투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과기정통부가 가져왔다면서요? 굉장히 큰 변화죠. 아니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 쪽에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기서 합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건 아니었고요. 네. 왜냐하니까 재정적으로 국가 재정이니까 이게 재무적으로 정말 잘 쓰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으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가 그 예타 업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좀 많이 안 달라졌습니까? 네. 재무적인 그런 것보다도 기술적인 당연하죠. 이게 또 준비를 미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하는 게 몇 년씩 걸려서는 곤란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 기술가 구기술이에요, 구기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가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한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나 워낙 이 부분에 니즈가 강하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래서 또 아까 차관급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렇죠.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근데 네. 숙제는 예.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해온 만큼 우리가 잘 해야 될 텐데 네, 네. 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차근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코리아 4.0의 첫 번째 DNA, 두 번째 이제 R&D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실체화시키고 현장으로 오자. 이 여기 오면 사실 과제가 너무 여러 곳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제천 화재를 보면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화재라는 게 행정안전부라든가 그 관련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왜요? 화재 왜요? 현장에도 가봤는데 예. 이런 게 좀 과학적으로 화재의 조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잡아낸다. 미리 빅데이터에 의해서 아하. 그런 조짐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주고 경고 워닝도 해주고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EWS라고 Early Warning System 조기 경보. 그 시스템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그걸 가능케 해주는 여러 가지 또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참 우리 관심 밖이었다. 아.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 ICT가 우리 기술자들만의 리그였다 하는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야, 이 중요한 또 말씀이네. 그래서- 제천 화재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성한다. 그런 미량도 그랬고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화재를 연구하는 그 기관에도 직접 갔고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을 가는 이유가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게 네, 여기에 네.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다. 지진 문제 그랬지 않습니까? 포항에 지진 났을 그렇죠. 때 그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질에 대한 걸 평소에 굉장히 많이 이 조사를 하고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대비를 하고 기상 문제, 초미세먼지, 예, 예.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 지난번에 계란 파동 이게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많이 하자. 또 과학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했고 대비했다면 그런 일이 안 터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게 아까 레벨로 보면 DNA와 R&D의 혁신하고 이게 같은 레벨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네. 같은 레벨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예산도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데 넣고 예. 내년 예산에는 제가 좀 설득을 해서 이 관련한
예산만 조 시대 1조 이상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겠다. 국민 실생활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삶의 문제를 과학기술적 접근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결해 봅시다. 그게 그런 거군요. 전 인류에 대한 문제니까 네, 과학기술의 존재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하면 그 자체가 또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산업이 되죠. 산업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좀 보자. 네. 바로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지금 뭐 화재, 뭐 지진, 뭐 미세먼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 지점에 과학기술이 뭔가 하드웨어 기계도 만들어야 되지만 인간 삶과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거기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핵이죠.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왜 이 세계 1등 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답을 좀 내보세요. 아직도 왜 그렇습니까?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출신이고 네. 소프트웨어 진흥 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10년도 더 된 때인데 그때 다 나왔던 답이 네. 지금의 답인데 왜 안 했느냐? 예. 실행을 안 한 겁니다. 답만 있고 답만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인 TF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직도 왜? 그 답이 뭡니까? 숨겨진 말은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네. 숨겨져 있고 답은 소프트웨어 강국 이야기도 했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얼마나 키우고 하는 게 계속 나왔는데 결국엔 소프트웨어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해요?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현장이 월화수목 금금금. 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건 질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한 권 코딩을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단 한 장의 코딩으로 결과를 내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대가를 어떻게 줬냐면은 분량으로? 분량이죠. 일한 양.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편의상 나누는 게 초급 얼마, 중급 얼마, 예. 월, 예. 고급 뭐 이런 식으로 편의에 의해서 그리고 월화수목 금금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그런 대가로 산정을 하니까 주는 사람도 그냥 우리가 인부 쓰듯이 쓰는 거니까 요구사항을 예.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대강 내 요구사항을 내가 이거 한데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 써서 데려다 놓고 막 이거 막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예. 그게 정부 기관들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정부도? 정부도 네.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값어치를 그렇게 평가하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를 죗값을 안 주느냐. 아이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 부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거부터 바꿔야 되겠죠. 이 현장부터 예. 바꾸자. 죗값을 주고. 음. 그다음에 그 발주자 옆에 없어도 원격지. 그 서울에 일감이 있더라 해도 광주나 부산에서 개발 참여해서 원격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네트워크 있고. 물론이죠. 근데 그런 거 원격지 개발 또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사람 인건비 중심으로 주는 대가를 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결과의 작동이 질. 되어져서 네. 나온 가치를 평가해서 그 대가를 주고 그다음에 그 개발한 쪽의 소프트웨어 소유권 그것은 그 회사가 그 사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쓸 때는 과감하게 소유권 그걸로 주고 네. 내가 국민의 세금으로 오다를 줬기 때문에 내 소유다 한들 정부기관을 그거 가지고 활용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소유 권리만 주장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없었던 것 같고 10년 동안이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부터 걸 굉장히 강하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부터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들을 최고 전문가로 적절한 평가 방식으로 대접을 해주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젊은이들이 그걸로 뛰어들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요즘 뭐 창의 또 4차 산업혁명 창의 시대 이러다 보니까 전 초등학생들부터
코딩 교육 시킵시다. 코딩, 예. 소프트웨어 규모 코딩 교육 시킵시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대부분 또 이거 어느 학원에 보내야 돼? 이거 학교 갖고 되겠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보면 앞뒤가 안 맞은 거네요. 소프트웨어 코딩은 그 스킬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코딩은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계와 컴퓨터라는 기계와 사람이 소통하는 언어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자기 상상 사고를 가지고 블락 게임 하듯이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조합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상을 코딩이라는 툴을 가지고 예.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갖고 구현하는 거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실제로 거. 만들어보고 작동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관장을 합니다만은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서 잘 만들어 놓은 창조혁신센터라든지 예, 예, 예. 또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뭘 만드는 공간, 그걸 이름하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 그렇죠. 화해서 연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금년에 이제 중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내년에는 초등학교 갈 텐데, 중학교가 연 34시간, 초등학교가 17시간 가지고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거 해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고 성적을 매기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방식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외워서 되는 게 그러다 아니잖아요. 보면 또 제2의 사교육이 될 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쪽에 조기 교육시키느라고 또 왜곡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굉장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까지 이룰 수 있는 아까 메이크 센터 예, 뭐 이런 걸 메이크 말씀하셨는데 스페이스, 예, 이런 거를 전국의 모든 학교마다 다 만들기도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저희 같은 EBS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BS가 제가 듣기로도 그런 쪽에 지금 발빠르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그런 쪽에 뭔가 좀 만드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네.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뭐 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또 저런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저것도 서울에만 잘하겠지 이렇게 지금 소외감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중요한 부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을 멘토가 되어져서 이렇게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대학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럼요. 무엇보다도 기업이 같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런 격차가 수도권과 지역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지역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의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네.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까지 와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산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습니다. 예. 과학기술 일자리 20만 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또 우주 일자리 1,500개? 예. 그게 다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제 5년간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가 제시를 했죠. 네. 숫자라는 것은 네. 그 숫자 자체가 주는 이제 부담감이 있죠. 네. 그러나 적어도 정부는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숫자는 제시해야 된다. 목표를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R&D의 신규 일자리 20만 개라는 것은 연구 현장에 그 일자리를 이제 새로운 쪽에 예, 만들어내고 연구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 외에 일을 거들어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산업 영역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우주 쪽은 우주 역시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가 산업이 되려 하면은 예. 국제적으로 좀 앞서가는 나라들과의 협업이 참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 이게 안보 국방 강날의 이런 문제들이 또 같이 우주 쪽은
있습니다. 우주 그러다 기술이 보니까 또 미사일 기술과 연결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협력을 받고 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게 산업 측면도 그렇고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달을 정복하자 하는 것을 목표 설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달을 정복하기 또 역으로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한국형, 대한민국형의 발사체를 빨리 쏘자.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한국형 발사체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성을 다양한 GPS 위성이라든가 기상 위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계속 우주 쪽으로 가면서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산업으로 빨리 자리 잡고 맞죠. 달나라 가기 전에 꼭 우주 쪽이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파생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다른 산업하고 접목하고 그래서 저도 우주의 꿈을 가지고 지금 뭐 우리 정 선생님도 저나 어렸을 때 우주 가는 달나라 가는 그런 꿈들이 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이 꾸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 달 설정을 해서 그런 쪽에 꿈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고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을 정부가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뭐 꼭 2030년에 달 가는 그것이 목표라기보다 이제 그런 목표를 제시해 놔야 말씀하신 뭐 GPS, 뭐 기상 여러 가지 위성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한 비중을 그건 기업이 하기는 또 안 어렵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거야말로 정부가 해야죠. 궁극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가지만 그런 앞부분은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생활과 가장 또 밀접한 거 통신비 인하 약속하셨죠? 그럼요.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우리 가계 생활비 중에서 가계 생활비라면 이제 교통비, 교육비, 뭐 주거비, 식비 그 중에서 무시 못하는 게 통신비입니다. 절대 무시 못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게 특히 소득 20% 이하 하위계층은 굉장히 힘든 부담이고 이게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낮춰줘야 된다는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약정 할인율이 20%였는데 그걸 5% 올렸습니다. 2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이 생계곤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11,000원 월 이걸 감면해 주는 건 작년에 끝났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완전 자급제라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내가 다른 곳에서 사도 지금 이제 통신 대리점에 가서 전화기를 사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사도 아무 데서나 가서 개통을 차별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완전 자급제라든지 보편요금제라 그래서 2만 원대 요금에 우리가 지금 대체로 쓰는 보편적으로 쓰는 양의 통화료나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민사회단체와 통신사와 또 정부가 같이 계속 협의를 해왔고.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납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결론이 나서 완전 자급제에 대한 거는 이제 단말기, 전화기 제조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 단말기를 출시를 하는 것을 약속을 해서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사는 단말기하고 거의 차별 없이 사서 그 통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편요금제는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5G 시대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전화요금 체계라는 게 전화 통화 중심의 요금 체계에서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현재와 같은 요금 체계로 데이터를 그 많이 썼을 때는 이게 요금 폭탄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갔을 때도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G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금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 생활비의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들을 줄여줘야 우리가 가처분 소득, 지금 어려운 분들은 사실 예. 가처분 소득이 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또 진작 안 그렇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시장의 내수가 진작이 되고 그게 생산 유발이 되어지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가계통신비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 못지않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들이 잘 따라옵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사실은 통신사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국민들의 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또 부담 없는 통신비에 대한 노력을 정부와 같이 하자 네, 네. 하는 것을 해서 통신사와 많이 협의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좀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뭐 거의 기본료 같은 거 완전히 폐지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기업은 또 어느 정도 다시 이 통신은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와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또 5G에 넘어가면 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의 기업이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R&D와 새로운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또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예.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속도를 당겨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다 결론은 나 있습니다. 뭐 국회 또 협의 과정이 있고요. 네. 그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유영민 장관과 인터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생활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서였구나 새삼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재, 지진, 기상이변, 미세먼지 이것 하나하나에 과학기술이 좀 제대로 접목된다면 거기서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신산업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발상이 현실이 되는 날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